LH 투기 논란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8년 만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 통과 시 190만 공직자는 직무 관련 정보 활용 시 처벌받게 됩니다. 신규 확진자가 735명으로 100여일 만에 최다로 집계됐습니다. 백신 수급에 문제 없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백신 도입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불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9월까지 등록을 안 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폐쇄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소 위기에 놓인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검찰에 전문 수사 자문단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직원 폭행 논란을 낳은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옷가게에서 구두를 신고 흰 바지를 입어보는 장면이 추가 공개됐습니다. 벨기에 대사는 앞서 벌어진 부인 사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남양 유업 사태에 대리점주와 우유를 납품하는 목장이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정부가 김포와 부천을 잇는 광역급행철도 GTX-D 노선을 구축합니다. 서부권에서 GTX를 타고 바로 강남까지 이동한다는 지자체 구상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공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자는 게 이해충돌 방지법의 요지입니다. 지난 2015년 소위 김영란법이 만들어질 때 이 부분을 넣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통째로 삭제된 역사도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법 제정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번번이 좌절되어 온 이해충돌 방지법이 오늘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파문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이 법의 대상자만 190만 명에 이르고 이해충돌의 범위도 대단히 넓어서 김영란법에 이어서 다시 한번 공직사회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최지원 기자가 법안의 주요 내용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대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 모두 190만 명으로 직무상 얻은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공직자 가족이 산하 공공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수의 계약을 맺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을 투명한 거울로 삼아서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계기로 삼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건 지난 2013년 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의 일부로 국회에 제출한 지 8년 만입니다. 당시엔 이해충돌이란 개념의 모호성 등을 이유로 청탁금지법만 통과됐습니다. 위헌 소지를 제거할 방법을 현재로 찾지 못해서 그 부분을 유보하고 금품수수와 부정청탁으로 한정해서 하지만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 좀비소까지 적용 대상이 최대 8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 공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규제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입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이 법안의 기폭제가 된 LH 관련 사건은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관행적으로 용인되어 오던 많은 것들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는 것은 물론이고 공직자 가족의 취업, 계약에 있어서도 광범위한 제한이 가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가 되면 직전 3년 동안 민간에서의 경력도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이어서 박경준 기자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 LH 사태처럼 전현직 임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통해 얻는 시세 차익도 환수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법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투명화되고 좀 더 민주적으로 잘 운영이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에겐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도 퇴직 후 3년까지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 제3자에게 정보를 이용하게 한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LH 사태 등에서 나타난 직무상 비밀 등을 활용한 국회의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 배정이 불가능해져 가족회사의 피감기관 공사 수주 논란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로 임명될 땐 과거 3년 동안의 민간 경력 등을 공개하도록 해 이해충돌 여부를 감시받도록 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코로나19 뉴스입니다.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말을 지나며 신규 확진자가 조금씩 줄다가 주 후반이 되면 다시 늘어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735명으로 지난 1월 초 이후 105일 만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 당장 확진자가 줄 것 같지는 않고 아차하면 어느 순간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시간이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디에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나왔는지 서영일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청소업체. 지난 월요일 직원 한 명이 확진된 후 직장 동료들로 감염이 확산했는데 가족으로도 전파돼 관련 확진자는 18명으로 늘었습니다. 휴게실이 지하에 위치해 있어 자연 환기가 어렵고 일부 직원들은 휴게실에서 함께 식사를 했으며 샤워실 등 공용 공간을 공동 이용하면서 전파된 구로의 이 빌딩에 있는 한 콜센터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은 같은 층의 다른 콜센터 2곳으로 번지며 관련 확진자가 41명까지 늘었습니다. 화장실과 휴게실 등을 함께 사용한 게 전파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최근 사업장 집단 감염이 계속 확산하자 선제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콜센터, 물류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표본 검사와 선제 검사도 확대하여 시행하여 나가겠습니다. 앞서 목욕탕 종사자와 교정시설, 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선제 검사로 확진자 발생이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거리 두기 단계 격상보다는 실효성 있는 방역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미국도 아직은 상황이 심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백신이죠. 2억 회의 백신 접종을 마치면서 이제는 다른 나라들에게 백신을 나눠줄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우리에게까지 그 백신이 돌아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구민성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백신에 관해 자국 우선주의를 고수해온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해외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We're looking at what is going to be done with some of the vaccines that we are not using. We got to make sure they are safe to be sent. 1차 지원 대상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국경을 맞댄 캐나다와 중미 국가를 꼽았습니다. 미 국무부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한국이 동참하지 않고 있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의 대중경제연합체인 쿼드를 지원 대상으로 거명했습니다. What we've talked about in terms of our arrangements with Canada and Mexico, and what we've talked about in our arrangements with the Quad. 실제 일본 스가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 다음 날 화이자 CEO와 통화해 1억 회분을 확보했습니다. 반면 한국과의 백신 협력을 묻는 질문엔 사적으로 진행된 외교 대화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며 답을 피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3순위로 밀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과의 백신 스와프 체결을 추진해온 우리 외교 당국은 어려울 때 돕는 게 친구라며 백신 공급을 호소하고 있지만 미국의 협조가 어렵다는 걸 인정하는 상태입니다. 야당에선 미국과 중국 사이 줄타기 외교를 해놓고 친구라며 백신 협조를 바라는 건 어불성설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러시아 백신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주 최근까지 백신 도입 일정이 순조롭다며 자신감을 보여왔는데 왜 갑자기 러시아 백신 얘기를 꺼냈는지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이어서 보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상반기 1,200만 명 백신 접종을 자신해왔습니다.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하지만 최근 백신 수급에 우려가 있어 러시아 백신 스푸트닉 V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참모의 건의에 그렇게 하라고 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식약처 요청으로
외교부가 해외 공관을 통해 안전성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이후 이와 관련해서 해외 공관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지시하였습니다. 스푸트닉 V는 60여 개국에서 승인됐지만 미국, 유럽, 캐나다 등 선진국에선 안전성 검증 문제로 승인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작년 11월 담당 국장이 러시아 출장까지 갔지만 안전성 검증 우려로 도입 협상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러시아 측에 안전성 관련 자료들을 요청했지만 구매 의사가 확실해야 자료를 줄 수 있다며 거부해 협상을 중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선제적 대비 차원에서 검토한 것일 뿐이라며 스푸트닉 V 대신 별도의 대형 추가 구매를 시도 중이라고 했습니다. 일각에선 노바백스 백신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이마저도 미국 FDA와 유럽의약품청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문 대통령이 어제 백신 수급 불안보다 더딘 접종이 문제라고 한 데 대해 의료계에선 백신 부족이 진짜 문제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40대 간호조무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팔다리 마비 증상을 보이고 있다며 남편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그제서야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섰는데 이를 두고 원칙이 뭐냐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을 보인 사례 가운데 백신과의 인과성이 입증된 건 10%도 채 되지 않아서 좀 더 신속하고 포괄적인 보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삼척의 80대 여성 김모 씨는 지난 5일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택시를 타고 집에 가다 갑자기 심정지가 일어나 숨졌습니다. 1차 부검 결과 사인은 불명. 정부의 피해조사반 심의는 3주 뒤 조직검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나 가능한데 백신 인과성이 인정돼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을 독려를 했으면 피해 보상도 독려를 해야 되고 이 유가족들한테도 진실하게 밝혀주고 현재까지 접종과 인과성이 확인된 이상 반응 사례는 103건 중 7건뿐입니다. 사망 사례 59건 가운데는 한 건도 없습니다.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한 혈전증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관련 예산도 4억 5천만 원에 그쳐 정부가 사실상 피해 보상을 방관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의료계는 정부가 더 포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배제할 수 없다는 증거가 있다면 포괄적으로 보상을 해라라는 게 가장 옳은 표현이 되겠죠. 정부는 피해 보상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국민청원이 제기된 40대 간호조무사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각 자치단체의 이상 반응 신고부터 피해 보상까지 전 과정을 안내할 담당자를 두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자, 결국 러시아 백신 도입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정부가 몰린 것 같습니다. 러시아 백신이라고 도입 못할 건 아닙니다만 문제는 효과 안전성일 겁니다. 얼마나 믿을 수 있는 백신인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윤석기 기자, 일단 이름이 스푸트니크, 러시아 우주개발 계획을 뜻하는 이름을 붙인 게 상당히 이채로운데 러시아 정부가 주장하는 효과는 어떻습니까? 네, 스푸트니크 V의 3상 시험 결과 예방 효과는 91.6%라고 한 국제의학지가 지난 2월 발표했습니다. 76%인 아스트라제네카보다 높고 90% 중반인 화이자 모더나와 비슷한데요. 러시아는 자체 조사 결과 그 효과가 97%라고도 주장합니다. 보관 온도는 섭씨 2도에서 8도로 영하 70도, 20도에 둬야 하는 화이자와 모더나보다 유통이 편리한 편입니다. 현재 벨라루스, 슬로바키아, 이란, 베트남, 알제리 등 60개국 정도가 도입을 했는데요. 미국과 EU의 승인은 못 받은 상태죠. 자, 일단 숫자로만 보면 화이자나 모더나보다 못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EU나 미국이 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현재 유럽의약품청은 이 백신을 도입할지 심사에 들어갔고 미국은 노골적으로 불신하는 분위기입니다. 러시아 백신은 사람은커녕 원숭이한테도 안 쓸 거란 미 보건당국 관계자의 발언이 CNN에 보도될 정도죠. 미국의 불신이 특히 큰 것 같은데 미국이 이렇게 못 믿겠다는 이유는 뭔가요? 사실 러시아가 지난해 8월 세계 최초로 백신 개발을 발표했을 때부터 논란은 제기됐습니다. 이를 입증할 임상시험 결과를 정작 한 달 뒤에야 공개했기 때문이죠. 또 각국 정상들이 백신 맞는 모습을 생중계까지 했던 반면
푸틴 대통령은 접종 장면도 비공개, 심지어 스푸트니크 V를 맞았는지도 비공개로 해 여러 추측을 낳기도 했죠. 어쨌든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습니다만 백신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이 스푸트니크 V 백신에 관심을 가지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유럽 의약품청의 심사 결과에 많은 나라가 관심을 보이는데요. 만약 승인이 난다면 이를 도입하려는 나라는 현재 60개국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안전성과 효과성의 1차적인 검정은 통과했고 효과적인 백신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백신에 대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의아하다고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혈전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또 얀센과 똑같은 방식으로 만드는데 러시아 당국의 공식 입장은 부작용 사례가 없다고 한다는 점이죠. 실제로 있었는데 뭐 파악을 안 하거나 보고된 게 없는 건지 뭐 외부적으로 숨겼는지 공표가 안 됐는지. 결론적으로 당장은 안전하지 않다가 아니라 안전한지 잘 모르겠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후의 승인 여부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고요. 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 대부분이 발행 물량에 제한이 없는 이른바 알트코인에 매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가치를 측정할 수조차 없는 것들인데 누가 만든 것이다, 어디에 쓰이는 것이다 말 한마디에 가격이 수백 배 폭등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잡코인 거래 금액이 전체 90%에 달해서 가상화폐 낙관론자들도 이제는 이 투기 광풍을 걱정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트코인 이외의 가상화폐를 뜻하는 알트코인 중에서도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도지코인. 장난처럼 발행됐지만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언급하면서 넉 달 새 170배가 뛰었습니다. 그런데 코인 정보를 담은 백서를 보니 발행 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발행자가 마음만 먹으면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수의 발행자들이 코인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 가격을 조정하려 들면 급등과 급락을 짧은 시간 안에 반복합니다. 2,100만 개로 수량이 제한된 비트코인과 달리 알트코인은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국내 가상화폐 투자 금액의 약 90%가 알트코인에 몰려 있다는 점입니다. 가격 상승을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측면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의 보상이 크니까 하는. 코인 설명서 격인 백서의 내용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사업 기획서 같이 나오는 거라서 마음대로 작성을 해서 하는 기업들도 있고 감시하거나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관도 없고. 가상화폐 광풍 탓에 낙관론자들까지 거품이 심각하다며 반토막이 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 당국은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발행한 가상화폐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그동안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오던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마침내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도 없고 손실보호 역시 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오는 9월 모든 거래소가 폐쇄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어서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저희가 보는 시각은 이거는 투기성이 강한 내재 가치가 없는 그런 가상 자산이다라는 입장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고. 정부가 투자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에도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 엄청난 금액의 거래에 대해서 너무나 손 놓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손실을 보호해 줄 수 없다고 맞섰고 가상화폐 거래소가 오는 9월 모두 폐쇄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놓았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관심 갖고 보호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입장은 가상화폐 시장을 산업으로 인정하고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해외 여러 국가와 비교됩니다. 일본은 정부 승인 가상화폐가 상장된 거래소만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고 미국 일부 주는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업체에 면허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홍콩은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근거법을 제정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소비자의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행위 규범도 지금 정해진 법이 없어요.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국내 가상화폐 시장 규모는 증시를 뛰어넘었고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았다는 의혹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신의 기소 여부를 외부 판단에 맡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일주일 뒤에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리는데 그때까지 시간 벌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측이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선 건 오늘 오후 2시쯤. 수사팀이 편향된 시각에서 표적 수사하는 게 아닌지 염려된다며 본인 사건에 대해 수사팀이 아닌 외부 판단을 받게 해달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지검장 측이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한 지 4시간 뒤 법무부가 차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오는 29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를 앞두고 유력 후보인 이 지검장 측이 시간 끌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자문단 소집에 최소한 보름 이상 걸린다면서 기소를 최대한 미뤄 총장 후보 자격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 결정을 좀처럼 수용하지 않았던 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 지검장은 지난해 6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관련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고 지난해 7월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 권고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지검장 수사를 관할하는 수원고검 측은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며 대검에 직접 수사심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주한 벨기에 대사가 부인이 옷가게 직원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대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사과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고 대사 부인이 직원 폭행 전에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모습도 추가 공개돼서 또 한 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노도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주한 벨기에 대사관 공식 소셜네트워크 계정입니다. 지난 9일 벌어진 대사 부인 관련 사건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신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며 남편인 피터 레스쿠이의 주한 벨기에 대사 명의로 사과문이 올려졌습니다. 대사 부인이 폭행 사건 관련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가능한 빨리 조사받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다만 부인이 뇌졸중 입원 치료 중으로 조사에 임할 수 없는 상태라며 건강 회복 후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사관 차원의 사과문 게재 외에 피해 당사자인 옷가게 직원들에게 직접 사과를 전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폭행 사건 당일 대사 부인이 옷가게에서 보였던 무개념 행동도 뒤늦게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옷가게엔 옷을 사기 전 입어보는 피팅룸이 있었지만 의자에 걸터 앉아 검정 구두발을 흰 바지 속으로 집어넣는 장면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나는 어차피 처벌 안 받는다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누리꾼 사이에선 면책 특권을 누리는 외교관 가족인데 직원 폭행도 모자라 아나무인으로 행동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프로축구 기성용 선수가 5년 전 해외 리그에서 뛰던 시절에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고 수십억대 농지를 매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농지는 현재 중장비 차고지로 쓰이고 있는데요. 경찰은 땅 투기 의혹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기성용 선수와 아버지가 사들인 광주 서구의 농지입니다. 산비탈 아래쪽에 대형 크레인 등 중장비 수십 대가 조차되어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상 농지로 등록된 땅이지만 차고지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기성용이 아버지랑 사람하고 직접 만나서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게 뛰는 거고. 기 씨 부자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사이 일대의 땅을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58억 원가량을 들여 논밭 등
13개 필지에 15,000여 제곱미터가량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매입 과정입니다. 기 선수는 이 농지를 매입할 당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관할 구청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게다가 땅의 용도를 어기고 중장비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드러난 상황. 경찰은 기송용 선수 부자의 농지법 위반과 불법 형질 변경 등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축구에 의해서 수사를 진행했고 4월 14일 날 입건을 했습니다. 아직 계획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기송용 선수 측은 축구센터를 짓기 위해 땅을 산 것이라며 땅 투기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박고루입니다. 이 주차장에서 이렇게 2칸씩 차지하는 얌체 주차족 때문에 주차할 자리 찾지 못한 경우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마땅한 강제 수단이 없어서 당하는 사람으로서는 그저 분을 삭힐 따름인데 온라인에서 민폐 주차 사진이 공유되는 등 망신주기 릴레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포커스는 공분을 사고 있는 무개념 주차에 맞췄습니다. 지난 주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저희 주차장에는 이런 사람이 삽니다. 함께 올라온 사진에는 당당하게 주차장 2칸을 차지한 벤츠 한 대가 서 있죠. 사람들을 더 화나게 한 건 차주가 써놓은 메시지. 제 차에 손을 대면 죽을 줄 아세요. 손해배상 10배를 청구한다며 무시무시한 멘트를 남겨놓은 겁니다. 주차 갑질과 협박에 해당 게시글엔 5,000회 넘는 추천과 1,800개 넘는 댓글이 달리며 공분을 일으켰죠. 이틀 뒤 공유된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 상황. 벤틀리 한 대가 통로에 주차를 해놓거나 경차 전용 주차 공간 2칸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이에 차주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잇따라 달리자 해당 차량은 주차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온라인에는 민폐 주차 목격담과 인증 사진들이 줄지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2칸 주차나 경차 주차 공간 침범은 예산일. 3칸을 몰고 가로로 주차한 민폐 차량에 가로 본능이냐는 비아냥 댓글이 달렸고 차량 4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SUV도 있죠. 이웃과 다툼을 벌이기가 부담스러워 온라인 망신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은 사유지여서 마땅한 강제 수단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달 경기도 용인의 한 빌라 단지에서 주민들 간 갈등을 벌이다 고의로 통행로를 막는 주차 갑질이 벌어졌지만 다른 주장이라든지 찾아봤는데 소유지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견인차를 이용해서 견인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여서 경찰도 처리를 놓고 골머리를 앓았죠.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고발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처벌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없고요. 자칫 규약을 통해서 스티커를 부착한다든지 아니면 그 건물에 진입 금지한다든지 등의 다 함께 쓰는 주차 공간. 내가 좀 편히 쓰겠다고 타인에게 불편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겁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이 자사 요구르트 제품이 코로나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던 남양유업이 영업정지 위기에 빠지면서 남양유업에 우유를 납품하는 낙농가와 제품을 파는 대리점이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매일 새로 짠 우유 수백 톤을 버려야 할 처지라는데 이들의 얘기를 이정민 기자가 들었습니다. 서울의 한 남양유업 대리점입니다. 팔지 못한 제품을 냉장 창고로 옮깁니다. 평소에는 다 그렇죠. 거진 90%가 남은 거죠, 지금. 창고는 최근 논란이 됐던 불가리스뿐 아니라 다른 유제품들로 가득 찹니다. 남양무 안 팔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매대를 줄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남은 제품은 헐값에 팔거나 버려야 합니다. 우유를 납품하는 낙농가도 비상입니다. 천안 송화읍에 위치한 이 농장은 하루에 우유 1.2톤을 남양유업 공장에 납품합니다.
하지만 남양유업의 영업정지가 시작되면 신선한 우유를 다 버려야 합니다. 우유를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데 버리면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뭐 폐기물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체결을 안 하면 이제 소가 다 죽어버리니까. 남양유업 세종공장이 멈춰설 경우 하루 230톤에 달하는 우유가 갈 곳을 잃고 처치 불가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만약에 세종공장이 있으면은 200여 농가에서 문제가 생기지만 남양 사태가 이 지경이 되면 우리 800농가 가까이 낙농가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양유업은 낙농업자, 대리점, 고객에게 피해가 안 가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코로나 효과 논란에 따른 영업정지 여파로 인해 애꿎은 자영업자와 농민들이 눈물 짓게 됐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코로나로 김치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면서 김치 수출이 탄력을 받고 있었는데요. 악재를 만났습니다. 김치에 들어가는 젓갈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김자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국으로 김치 수출을 준비하던 경기 화성의 김치 공장. 이르면 이달 말 수출을 시작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제 갑자기 3월에 젓갈에 대한 EU 인증서를 가져오라고. 유럽연합이 이달부터 식품 수입 규정을 강화하면서 젓갈 같은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는 식품의 EU 인증을 요구한 겁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젓갈 제조업체 인증서를 받은 곳은 대상과 CJ 2곳뿐. 영세한 젓갈업체들은 승인받은 곳이 없어 이들에게 젓갈을 납품받는 중소김치업체들의 비상이 걸린 겁니다. 영세한 또 중소업체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첫 번째 시설 투자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 검사 항목이 몇백 가지가 넘어요. 현재 국내 9곳의 중소업체가 유럽에 김치를 수출하고 그 점유율은 30%에 달합니다. 이번 EU의 결정으로 당장 유럽 수출길이 막히게 됐습니다. 작년부터 유럽에 수출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코로나도 영향 중에 하나고 이제 한류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순항하던 유럽행 김치 수출의 변수가 된 젓갈 인증. 정부의 외교적 노력은 물론 대기업과 영세업체 간의 상생 협력이 절실합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정부는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 대기업은 총수를 지정하고 그 가족과 친인척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등을 막겠다는 취지죠. 뿐만 아니라 규제가 많아서 총수 자리를 그다지 반기지 않는 것이 업계 분위기이기도 한데 유명 온라인 쇼핑업체 쿠팡 총수 지정을 두고 공정위의 고민이 큽니다. 김범석 의장의 미국 국적이 고민의 발단입니다. 송병철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미 증시 상장으로 약 50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은 쿠팡. 자산 5조 원을 넘겨 다음 달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을 지배하는 총수는 직계 가족과 6촌인의 혈족, 4촌인의 인척 등을 공정위에 신고하고 이들과의 거래도 공시해야 합니다. 총수 일가가 회사 이익을 자기 개인 주머니로 빼돌리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사익 편취 규제고, 쿠팡을 실질 지배하는 사람은 의결권 76%를 보유하고 있는 김범석 의장.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는 게 당연해 보이지만 문제는 그가 미국 국적이라는 점입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외국인의 경우 개인을 총수로 보지 않고 대신 법인을 지정해왔습니다. 이런 전례를 깨고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할 경우 한미 FTA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은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지 않으면 규제를 피할 수 있게 특혜를 주는 셈이라고 반발합니다. 규정을 찾아보면 외국인이라서 지정 못한다? 이런 규정이 없거든요. 진퇴양난의 고민에 빠진 공정위는 늦어도 이달 말까지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정부가 전국 주요 도시 2시간대 연결을 내건 국가 철도망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GTX-D 노선이 특히 관심이었는데 서울 강남권 등과 연결해달라는 지자체 요청과 달리 김포에서 부천만 연장됐습니다. 지선우 기자입니다.
2011년부터 입주한 김포 한강 신도시. 서울과 연결되는 대중교통은 광역버스가 전부였다가 2년 전 경전철이 도입됐지만 교통난은 여전합니다. 아침에 지옥철이래 갖고서 막 기절할 것 같다고 막 그래갖고서 저 여기 시민들은 전부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GTX D 노선. 정부는 오늘 김포와 부천을 잇는 GTX D 노선을 발표했습니다. 두 지역 간 이동 시간은 65분에서 15분으로 단축되지만 경기도와 인천시가 건의했던 서울 강남권과의 연결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노선 중첩과 막대한 비용이 정부가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지방의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유발이 될 수 있고. GTX 연결이 좌절된 강동구는 GTX가 제 기능을 전혀 못할 것이라고 반발했고 하남시도 동서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위례 3동선, 신9호선 등이 신설됐고 분당선, 신분당선, 별내선이 연장됩니다. 고양 창릉과 하남 교산, 과천 등 3기 신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철도망도 구축됩니다. 지방은 세종, 대전, 충북을 잇는 광역 철도망과 부산, 양산, 울산, 광주, 나주선이 생깁니다.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6월에 확정됩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오늘 신임 원내대표단과 함께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는데 방명록에 느닷없이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의 글을 남겨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 전 시장 사건 피해자는 자신은 현충원에 안장된 순국 선열이 아니라며 모욕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국립현충원을 찾은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현충탑에 분향한 뒤 무릎을 꿇고 묵념합니다. 방명록엔 선열들이시여 국민들이시여 피해자님이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적었는데 피해자님은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로 해석됐습니다. 찾아가거나 뵙자고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죠. 사과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적당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자 오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는 입장문을 내고 저는 현충원에 안장된 순국선열이 아니라며 2차 가해 인사들의 사과와 당 차원의 조치를 요청한 데 대해선 감감무소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전 시장 피해자 측도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는 피해자 반응을 전했습니다. 장소 면에서도 그렇고 방법에 있어서도 그렇고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과한다고는 하셨는데 논란이 커지자 윤 비대위원장은 별도의 기회가 있으면 뜻을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 별도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서울시로부터 연간 수백억 원의 세금을 지원받는 교통방송 TBS가 계약서도 쓰지 않은 김어준 씨에게 고액의 출연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죠. 감사원이 최근 이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TBS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단순히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감사가 시작된 분위기입니다. 김도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자신의 출연료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이 TBS를 방문했다며 자신을 방송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특정 정치 세력이 배경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개 라디오 진행자 때문에 감사원이 특정 기관을 감사한 사례가 감사원 역사상 있었나요? 이에 대해 감사원은 단지 동향을 파악하려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최근 TBS가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힌 뒤 이어진 방문이어서 감사 시작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과방위에서도 김 씨 고액 출연료 논란이 집중 거론됐습니다. 야당이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공영방송이 편파 방송을 한다고 비판하자 뉴스 공장 문제는 이 도를 넘은 정파 방송 문제. 여당은 종편 패널을 공격하겠다며 맞받았습니다. 각종 종편 방송에서 저희 쪽에 좀 불리하거나 과도하게 발언하는 진행자나 출연자들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할 거고.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김 씨의 천재성 때문에 청취자들이 열광하고 있다고 했는데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여권 의원들이 김 씨의 홍위병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예, 지난 재보선에서 극명하게 갈렸던 20대 남녀의 표심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진중권 전 교수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오늘은 스튜디오에서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방송 출연을 잘 안 하셨죠? 네,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네. 왜 카메라 울렁증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좀 걱정이 되셨는지요? 아이, 그냥 공교롭게 몇 번 어그러졌어요. 예. 자, 오늘 좀 여쭤볼 게 많아서 좀 직접 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번 선거에 20대 남녀 표심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선거 끝나고 나서 이 페미니즘과 반페미니즘 논란으로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문제의 본질이 거기에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20대니까 같은 연령대잖아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이라는 같은 당에 대해서 남녀 득표율 차이가 한 30% 넘게 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걸 보고 이제 최근의 사회 현상이 남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돼 있는 것을 반영하는 거다라는 해석이 있고 예.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중요한 것은 그 공감을 했으면 그럼 그걸 해결을 해야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갈등을 부추기기보다는 뭔가 남녀가 좀 화해하고 화합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너네 이제 싸우지 마 하든가 아니면 아직 우리나라는 여성이 너무 약자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아 이렇게 윽박질러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그 결과를 두고 20대 남성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러니까요. 남성들이 분노해서 국민의힘 지지로 돌아섰다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것도 한 부분이지 전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20대 남성 같은 경우도 다른 세대와 마찬가지로 불공정과 내로남불 이런 것에 대한 분노가 워낙 컸는데 지금 이 20대의 경우에는 학교 다닐 때도 여자들한테 압도당했던 세대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볼 때 사회에 많은 제도는 아직도 여성 우대적인 게 있으니 예를 들면 뭐 창업이나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가점이 아직도 존재하고 장애인보다도 더 높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의 변화를 우리 제도가 못 따라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 20대 남자들이 박탈감을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도를 우리가 좀 손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20대 남자하고 여자들이 양극단에서는 서로를 자기가 다 우월하다고 하면서 극단적으로 지금 공격하는 행태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정치권이 20대 남녀를 분열시키는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20대 남자들에게도 우리 사회는 지금 20대의 경우는 너희들이 보는 게 맞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다른 세대와 여러 영역에서는 여성들이 약자인 경우가 많으니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찬찬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합리적인 다수를 형성시키는 것이 양극단에 서로 굉장히 공격적인 언어로 싸우는 양극단을 이렇게 밀어낼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여야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우리 기성세대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정치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데 20, 30대의 감정을 한마디로 집약하면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노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20, 30대 젊은 층들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뭐 개인적인 아이디어도 좋으시고 또 당 차원의 논의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지금 정치권은 사실 거기 매달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전체 경제가 예전에 기회가 많았던 경제에서 기회가 굉장히 쪼그라들었단 말이에요. 이 20, 30대들은 지금 사실은 굉장히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뉴스 하신 그 비트코인 같은 문제도 사실 그런 측면이잖아요. 그러니 가장 원칙적으로는 전체 파이를 늘리는 정책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윗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어떤 사회적인 협약이라는 것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굉장히 기회가 많을 때 우리 세대는 우리 세대 위주의 룰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올 구멍이 너무너무 작은 젊은 세대를 위해서는 서로의 좀 양보가 필요한 거죠. 자, 물론 뭐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다 입법기관이긴 합니다만 이번 국회가 특히 이제 좀 초선 의원들에 대한 기대가 크고 특히 이제 윤 의원 같은 분은 국민의힘에서는 뭐 서울시장 후보 얘기도 나오고 또 이번에 당대표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주춤주춤 하시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 이게 잔치처럼 우리 당이 혁신하는 에너지가 모이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할 역할이 있는지 그것은 좀 상황을 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할이라는 것은 그 과정의 역할입니까? 아니면 내가 당대표가 되기에는 아직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까? 저는 사실 당대표가 되기에 부족하다 이런 문제는 예. 경륜은 뭐 선배들한테 빌릴 수 있는데 뭔가 이번 당대표는 그 대선 플랫폼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공정함과 쇄신에 대한 의지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뭐 초선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면보다는 우리 전당대회를 통해서 에너지가 이렇게 쭉 그 축적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축적이 안 되면 뭔가 더 투입이 돼야 되는 필요가 있으니 그런 과정에서 제가 뭐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유니언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당내 초선들의 역할이 좀 기대보다는 못 미친다 이런 분석도 많이 해요.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렇습니까? 예.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고 너무 답을 간단하게 하셔가지고 제가 추가 질문할 게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이 정부가 이제 아직 1년이 채 남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야당도 뭔가 비판만 할 것이 아니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저는 이 정부는 사실 부동산에 대해서 순리를 다 어긴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기들도 지키지 못할 룰을 그러니까 김상조 씨나 박주민 씨를 보면 자기들도 지키지 못할 룰을 국민 전체한테 강제를 하는 바람에 시장을 망가뜨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동산 정책 같은 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 순리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집이 지어질 수 있도록 공급을 풀고 그리고 부동산 임대차법 같은 경우는 본인들도 지킬 수 있는 방식으로 법을 수정하고 그러면 이게 순리대로 두면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당대표는 어쨌든 안 나가시는 거죠? 뭐 보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되신 건 아니고요. 네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얀마 군경이 실탄에 이어 드론과 로켓포까지 동원해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자국민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전쟁터 같은 상황 속에 사망자는 700명을 넘어섰고 25만 명에 가까운 미얀마인이 난민 신세입니다. 유혜림 기자가 전합니다. 마을 상공에 드론이 날아다닙니다.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찾으려고 미얀마군이 띄운 군용 드론입니다. 현지 매체는 최근에도 사가잉 지역에서 군인 200명이 마을을 둘러싼 채 드론으로 주민들의 위치를 추적해 로켓포, 즉 로켓 추진 수류탄을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마을 주민 6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미얀마군은 지난달 29일에도 시위대를 향해 로켓 추진 수류탄을 쐈습니다. 군부의 폭력을 피해 정글 등으로 피신한 난민도 25만 명이나 됩니다. 군경은 이런 난민촌까지 겨냥해 사정거리가 긴 장사정포를 발사했습니다. 미얀마 군경의 폭력 진압에 목숨을 잃은 사람은 누적 740명에 달합니다. Das Land steht am Rande einer Katastrophe, wenn dieselbe nicht schon längst eingetreten ist. Und niemand kann ein Interesse daran haben, dass das Land noch mehr im Chaos versinkt. 군경은 시위대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이들을 연이어 붙잡아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300여 명이 체포됐는데 고문과 구타로 얼굴이 심하게 손상된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샀습니다. 이들의 어린 자녀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체포된 아빠를 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리입니다. 고양이 간식 포장을 뜯어놓은 개를 주인이 닥달합니다. 한 마리는 고개를 돌려 모른 척하고 또 한 마리는 귀를 늘어뜨리고 고개를 숙입니다. 얼굴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외면하기도 합니다. 거실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놓은 강아지 하는지 좀 보실까요? 벌 받는 아이처럼 아빠를 모은 채 눈을 깜빡이며 눈치를 살피다 고개를 떨굽니다. 그렇다면 개에게도 죄의식이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라 주인의 환한 얼굴과 큰 목소리, 거친 제스처가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두려운 거랍니다.
시인은 제 앞 가리느라 아둥바둥 산 것도 죄라고 자책합니다. 들자니 무겁고 노찬이 깨지겠고 내도 깨뜨리지 않으려고 세상에 물 엎질러 사람들 발등 적신 죄 크다. 인간만이 얼굴이 붉어지는 동물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이 참을 수 없는 지옥과 수모를 동료원 여러분 또한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상직 의원이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했던 신상 발언입니다. 선처를 호소하는 건지 으름장을 놓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혼란스러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인지 어리둥절합니다. 그는 검찰이 악의적으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비난했지만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숱한 논란과 의혹들을 돌아본다면 공인으로서 사과와 반성이 먼저였어야 할 겁니다. 그는 표결 중에 회의장을 빠져나오면서 취재진에게 보도 똑바로 하라고 호통쳤습니다. 전날 입장문에서는 딸이 회사 돈으로 1억 원짜리 포르쉐를 타는 것이 안전한 차여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출석하면서는 나는 불사조다, 어떻게 살아나는지 보여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였던 그와 일가의 횡령 배임 액수가 5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임금 체불과 대량 해고 파문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80% 넘는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는데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데는 무슨 배경이 있는 걸까요? 흔히 본세라고 하는 본세는 말이나 행동의 됨됨이를 가리킵니다. 은행에서 도무지 죄의식과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는 그의 본세는 도대체 무슨 믿는 구석에서 나오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4월 22일 앵커의 시선은 불사조 이상직이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약간의 비 소식도 들어 있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쪽 지역에 예상되는데요. 5mm 미만으로 매우 적은 양이지만 그래도 우산은 챙기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흐린 날씨에 더위도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늘보다 5도 정도 낮아지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23도, 청주 22도, 안동과 대구는 20도를 보이겠습니다. 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파고도 3.5에서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불조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비의 양이 적고 이후 다음 주 초까지는 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22일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